뉴스 정면 승부 2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여의도 아니면 용산에서 미국으로 돌리겠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가 있는 조지아주인데 공장을 세우러 간 한국인 300여 명이 갑자기 불법 구금?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불법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집단 구금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외국에서 이렇게 많은 한국인이 한꺼번에 구금된 적은 정말 이례적이고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왜 그랬을까? 무엇을 문제 삼은 것일까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삼은 것은 이제 비자 문제인 거죠, 지금. 비자. 그렇죠. 취업 비자를 받고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제 단기 체류 목적의 그러한 비자. 그래서 취업 비자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주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문직 비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비즈니스 목적, 관광 목적 또는 뭐 유학 목적 이러한 이제 비자를 받고 와서 일을 하는 것. 특히 이제 ESTA라고 하는 요 부분, 요 부분을 크게 이제 문제 삼아서 지금 단속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 이제 기업들이 아무래도 현실적인 어떤 문제, 현실적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많이 택해왔던 그런 관행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공장을 건설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의 현지 노동자들을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것처럼 고용을 해주면 좋겠지만 미국 현지 노동자들의 숙련도나 이런 것들이 그만큼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가서 공장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비자가 그러면 정확히 취업 비자가 빨리빨리 나오는 형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이 취업 비자를 사실상 잘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미국의 요구에 부응을 하느냐. 이거 결국 미국의 요구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지역에 공장을 지어달라. 투자를 해달라. 미국의 요구잖아요. 어떻게 맞춰줄 것이냐. 결국은 이렇게 단기 체류 목적의 이러한 비자를 받아서 좀 동원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 근데 그 부분을 지금 트럼프는 또 문제를 삼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들 어떻게 하라는 거냐. 공장을 지으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얘기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다른 비자,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면 안 되는 비자를 가지고 간 건 사실이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제 사실상의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불법 체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통계를 보니까 오늘 언론 보도에는 1,100만에서 한 1,200만 정도로 이제 추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을 세우러 간 한국인 300여 명의 성격 규정을 우리가 좀 새로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현대차와 LG 엔솔의 미국 내 합작 법인인 것이고요. 미국 현지의 공장을 증설하고 건설하는 문제는 미국 정부와 다 협의가 된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 때 이게 추진이 됐던 사안 아닙니까?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의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우리 국가의 타국에서 300여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와서 공장의 기초 시스템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신고가 어떤 극우 정치인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그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이민 단속국을 통해서 쇠사슬을 채우거나 족쇄를 채워서 구금시설에 가두는 것이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것은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건 저는 이 타국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건 우리 정부가 외교 라인을 통해서 정식으로 항의하고 문제를 충분히 삼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두 번째로는 이게 만약에 300여 명의 분이 이제 9월 10일자로 전세기를 타고 귀국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가서 공장 짓는 일을 하시고 싶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현대나 LG 쪽에서 어떤 심리 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험을 두 번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상황을, 국내 상황을 레버리지로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정식으로 항의를 하고 어떤 형태로 비자를 특혜를 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외교 실패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미국의 어떤 특수한 트럼프주의와 관계된 것이 더 강하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외교 실패로 보려면은 이게 이 어떤 한미 관계가 어떤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게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라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연결고리를 말하기 쉽지 않죠. 쉽지 않으니까 일부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말하는 그거 유튜브 이런 데서는 그 연결고리를 이제 음모론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사실은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뭔가 망신을 줬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근데 네. 이게 뭐 SNS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SNS 나에게 이런 댓글을 달아 이러면서 뭐 넌 뭐 친구 취소야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라는 거는 저는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다고 두 가지 정도의 어떤 맥락이 있다고 보는 게 첫째로 관세 협상이나 이런 거에 드라이브를 걸다 보면 미국은 오히려 자국의 손해로 지금 돌아옵니다. 경제적인 측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외교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에 예를 들면 중국 전승절 이벤트나 이런 걸 보면은 중국의 힘이 실려버리잖아요. 인도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오히려 중국에 서면서 인도는 관세 50% 맞아가지고 이제 미국하고는 더 이상 친하게 못 지내겠다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손해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런 거를 벌충하기 위해서 더 소위 말하는 법과 질서라는 이슈에 힘을 싣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도 보면은 이 단속에 나선 이 미국의 이민세관 단속국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일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실적을 늘려야 된다. 이 정도 실적으로는 우리 미국 이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다. 하루에 지금 1,000건, 2,000건밖에 지금 단속을 못 하고 있는데 하루 3,000건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지금 압박을 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미국의 이 이민 단속하는 당국이 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장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로 이제 단속 현장을 지금 잡고 있는 것이고 그 피해자 중에 하나가 이제 심지어는 우리 한국 동맹국인 한국의 현장에 되고 있는 상황까지 간 거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상황들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이게 외교 실패다. 일부 이제 보수적인 분들은 그렇게 주장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이 국내적인 어떤 통치의 어떤 특징이랄까 이런 것들이 반영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 결국은 해결책은 단기적으로는 한국인 전용의 어떤 취업 비자의 쿼터를 만들어 달라. 특히 조지아주에 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 네. 협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나와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자국의 국내적인 어떤 정치적 맥락에 따라서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손해를 입히는 이런 정치 계속 할 거거든요. 그때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 장기적인 어떤 안목을 가지고 준비하는 대비하는 이런 외교 안보적 전략이 필요하겠죠. 일단은 네. 이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과 연결지어서 이 내용을 바라보는 것은 일단 뭐 저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미국 국내 정치에 대한 관점으로 좀 돌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우적 사고를 갖고 있는 강경 일변도의 그 극우 정치인들, 미국 내에도 이제 이른바 마가 세력이라고 부르는 이런 정치인들이 실제 트럼프를 위해서 혹은 자신을 위해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벌였는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국 마가 세력의 한 구성원으로 보이는 조지아주의 하원 의원 후보인 사람이 이걸 신고를 하고 증거들을 뭐 확보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 선거를 위한 목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의 경우에도 여러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이걸 아주 오랜 기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자기 성과를 내세우기 위한 하나의 또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근로자가 한국에 돌아왔다가 다시 미국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국에 있는 근로자들을 더 많이 고용했으면 좋겠다. 아주 일부 숙련된 숙련공들을 데리고 와서 미국인들을 교육시켜주는 것만 당신들이 해줬으면 좋겠고 근로자는 정작 조지아주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써라. 이제 이런 형태의 압박이라고 저는 보여서 미국 국내 정치가 이런 식으로 동맹에 대한 푸대접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할 필요가 있고 물론 당연히 저는 가장 크게는 우리 정부가 주말에 석방 교섭을 잘 마무리 짓고 우리 국민들을 돌아오게끔 하는 이 빠른 조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칭찬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우리 정부가 항의를 통해서 새로운 한미 관계를 다시 한번 또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뭐 당사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텐데 10일 전세기로 모쪼록 무사히 다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있었던 또 국제 인권 규범을 위반한 일들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향후에 좀 지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규모 정부 조직 개편안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검찰청 폐지부터 시작해서 굵직굵직한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고 뭘 좀 중점으로 봐야 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크게 보면은 그 이제 가장 화제였던 게 검찰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죠. 근데
검찰은 이제 공소청이 되는 것이고 중수청을 신설을 하는 안입니다. 근데 중수청을 어디에 하느냐? 법무부냐 행안부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행안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은 기본안이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 기획재정부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로 분리를 합니다. 아.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금융위는 어떻게 되느냐? 금융위에 있는 국내금융정책이 그러면 새로 이게 기획재정부가 분리돼서 생기는 재정경제부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금융위는 또 어떻게 되느냐? 감독 기능이 남으니까 금융감독위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로 바뀐다. 요게 이제 핵심이고 그다음에 과기부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이 되고 지금 교육부 장관이 겸하는 사회부총리는 폐지가 되는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이 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에너지 관련 부분을 떼서 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다가 집어넣게 되는데 여기서 쟁점이 뭐냐면 원전입니다. 원전의 경우에는 원전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하는데 원전 수출이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이제 쟁점이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전환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아마 이제 이 바뀌는 걸로 그런 내용으로 돼 있고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는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복잡한 게 많아서 뭐를 제일 핵심으로 보십니까, 박영식 평론가님? 물론 이제 핵심은 당연히 많은 분들의 관심이 검찰청 폐지 이후에 이제 중수청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대목이었잖아요. 네. 지난 2주 동안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됐었던 주제이기 때문에 결국 당정대가 합의를 본 부분은 중수청을 이제 행안부로 둔다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유사한 얘기를 또 나눴습니다마는 이 중수청이 실제 행안부에 갔을 때 국가수사본부가 있는 이 행안부가 권력이 너무 집중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검찰청 내부에 대해서도 사실은 유예 기간을 좀 두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살필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 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좀 잘 됐다고 보는데 다만 저희가 이제 시간이 허락돼서 뒤에 이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중수청이 법무부의 이제 산하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행안부에 들어가느냐라는 이 논의는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이 법사위에서의 청문회 그 장면이 아주 크리티컬하고 결정타였다라고 봅니다. 뭐랄까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도 검찰 개혁과 관련된 토론회를 하면 참 많을 텐데 뭐 김준우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검찰 수사관이 거기에서 띠지 분실을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딱 그 장면을 보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검찰은 도저히 안 되겠다. 보안 수사권 이것도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이 워낙에 많이 드셨던지 이 검찰 조직 정부 조직 개편안이 나오고 나서 중수청에 대한 부분이 기사화되고 나서 댓글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대부분 그런 쪽으로 흘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분의 수사관인가요? 네. 그 두 분이 진짜 큰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또 일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T라 그런지 예. 수사관들이 그냥 중수청으로 가는 거잖아요. 중수청, 공소청 분리랑 이 관보험권 띠지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사실은 좀 이해는 좀 검찰 개혁해야겠구나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수사관들이 그리고 어차피 중수청을 가는데 중간에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중간 연결고리가 될 만한 게 그 대검 차장, 네. 지금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이분이 또 이제 말을 또 운을 띄운 게 있지 않습니까? 보안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이제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검찰의 의무이고 그래서 보안 수사권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취지 얘기를 했고 이런 주장들의 결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요 구도 속에서 보면은 그러면 중수청이 법무부에 있는 게 어쨌든 검찰 쪽에서도 하는 얘기구나. 뭐 이렇게 인식이 되는 계기는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 사실 당의 강한 입장은 행안부에 두는 게 이미 강한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이 지금 여당의 강한 입장이 그게 전제가 돼 있는 것이고 일부 이제 법무부라든가 그다음에 이 법조계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렇게 갈 경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하면서 토론을 해보자 이런 거였는데 지금 박영식 평론가에게는 그러한 이제 좀 거치면서 이런 사건들 몇 개를 거치면서 역시 검찰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이제 좀 감안하거나 이럴 필요도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게 여론이라는 게 결국 그러한 어떤 사건들을 지켜보다 보니까 사실 이것은 굉장히 괘씸하다. 이렇게 흘러간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부총리가 또 과기부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된 부분이나 기재부가 두 개로 쪼개진 거나 이것도 사실 엄청나게 굵직한 거잖아요. 지금 공소청, 중수청에 좀 가려져서 그렇지. 이거의 합리적 핵심이 뭐라고 좀 보십니까? 이제 기획예산처랑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것은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것은 사실
이 예산이나 재정기획 요 분야하고 그다음에 금융, 세제 뭐 이쪽하고 원래 과거에는 좀 나눠져 있었던 거거든요. 노무현, 장기간. 김대중 정부 때는 이게 두 개 쪼개져 있었죠. 그렇죠. 네. 그 이전으로 돌아가도 사실 박정희 시대 경제기획원하고 재무부도 사실 그렇죠. 나눠져 있던 그렇죠. 거니까 네. 이걸 나누는 것 자체는 이제 사실 뭐 그렇게 새롭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지금 이제 여러모로 얘기하는 거는 그동안 요 나누는 논의의 전제가 되는 여러 가지 주장을 지금 여당은 예산권 문제로 많이 접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재부 관료들이 예산권을 쥐고서는 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 예산권을 차라리 대통령이 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그렇게까지 가면은 너무 무리하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처가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이런 기관으로 지금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이렇게 되면은 기획예산처가 원래 관료들이 뭔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 권력이 돈 쓰고 싶은 그러한 생각을 자제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거기서 후퇴한 것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덧붙이자면 그렇게 따지면은 기획예산처가 존재했던 정권들에서 돈을 막 마구 써가지고 국가 채무가 막 증가했다든지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예산처 체제가 그 체제 자체가 이제 돈 많이 쓰는 체제다.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윤석열 정권 시대에는 기획예산처 없는데도 국가 채무가 늘지 않았습니까? 그건 왜냐하면 세금을 깎아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하여튼 하나하나 사실은 따로따로 큰 토론 주제인데 이제 느닷없이 된 게 되게 많잖아요. 금감원 뭐 금소원 출범 문제도 그렇고 근데 시간이 좀 한정적이어서 정부 조직법 개편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일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데 나중에 유튜브로 따로 한번 다루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야망이 있는 분들끼리 모여 있는 공간에서 또 네. 여기서 또 하시죠 그러면. 네. 하루 종일 뭐 김준호를 만난다 이런 네. 컨셉으로. 뭐 하여튼 그 이따가 3부에서 또 그 4부에서 이현주 의원도 또 나올 예정이니까요. 그때 한번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찰 개혁 얘기만 하나 더 짚어보죠. 지금 이제 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검찰의 잘못이 있어서 반성하고 있다. 그래서 되게 묘한 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공소청으로 개명하는 게 이제 위헌이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공소청으로 하기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완벽한 안이 나온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수청을 어디로 둘 거냐, 공소청이란 이름으로 할 거냐까지만 나오고 세부적인 쟁점은 아직도 진통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을 이번에 어떻게 하기로 한 거는 일단 이렇게 했지만 대부분의 나머지 내용들은 내년 1월 달에 발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개혁과 관련된 요 부분들은 1년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네. 유예라기보다는 요 1년 후에 발효가 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럼 1년 내 기간 동안에 보안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쟁점들은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한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노만석 총장 대행의 이 말은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뭐라도 얘기를 하면은 지금 검찰이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말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도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라고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공소청으로 바꾸면 위헌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의를 안 하는 건데 이것 관련해서는 쟁점이 여전히 검찰 입장에서는 다소 이제 다른 쟁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게 확인이 가능한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검찰의 태도가 논의의 주제에 대한 찬반 입장과는 관계없이 이 논의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자꾸 이렇게 검찰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마디로 좀 괘씸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떤 부처의 외청의 장이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개정하겠다라고 대통령과 게다가 이 대목을 당과 정부와 또 대통령실이 다 논의하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이런 이것도 뭐 이제 전면적인 반발이라기보다는 아주 소심한 반발이기도 하죠. 수줍은 고백. 네, 수줍은 고백이죠. 그러니까 네. 이런 거는 굳이 후배들 생각해서 이런 말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저는 이런 첫 문장을 보고 나서 일단 좀 불쾌하고요. 이제는 공소청이 공소청장이 되시는 건데 일각에서는 이제 검사들이 수사관이 되고 싶지 않아서 뭐 중수청에 갈 검사가
아예 없다라는 식의 언론 보도도 있더군요. 벌써부터 실력 행사를 보여주려고 검찰 내부가 좀 들썩이는가 봅니다. 근데 공무원은 공무원의 그 어떤 역할에 맞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이제 이런 모습은 사실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고 그 뒤에 있는 걸 보면 그래도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또 깊이 반성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싶고요. 앞문장은 버리고 뒤에 하지만 이후부터 그냥 제가 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좀 별 얘기긴 한데 워라밸을 챙기는 신세대 검사들은 네. 중수청을 자원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무슨 뭐에 불만 있고 뭐 정치적으로 뭐 이런 게 아니라 수사 안 하면 우린 편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세대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되는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조국혁신당이 비대위 체제가 이제 성립을 했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좀 하겠지만 비대위원장 그러면 조국 대표가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뭐 조국 혁신당 측도 열어놓고 생각하겠다 정도의 메시지만 나오고 있고 결정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1월 정도 전당대회 되면은 조국 전 대표가 사실 등판할 예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기 등판하는 것이냐 아니면 비대위 성격이 뭐냐 전당대회 전에 임시로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정리가 돼야 될 텐데 그 끝은 어쨌든 비대위 체제가 되는 건지 전당대회를 그냥 하는 건지 11월 달에 하는 건지 결국은 조국 전 대표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는 변하지 않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덕후 코너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김민아, 박영식 평론가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